자, 14주차 첫 번째 강의. 오늘은 이제 구장의 종합소득 세액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종합소득 금액 그리고 종합소득 공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차감이 되면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6에서 42%의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장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일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6에서 42%의 초과누진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 또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 특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액공제, 여기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제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고 기타 가산세에 대한 내용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월달에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될 소득세를 얼마로 구할지를 이제 모두 다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산출세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먼저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산출세액. 자, 과세 표준이 왼쪽에 이렇게 있죠. 내가 종합소득 금액을 구했고요. 거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 구간마다 내가 적용받을 세율은 다 달라지게 되죠. 6에서 42%의 초과누진 세율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곱하기 42% 해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초과누진 세율이라는 말은 구간마다 초과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이렇게 되겠죠. 1200만 원까지 6%, 4600에서 1200 뺀 거는 15%, 8800에서 4600 뺀 거 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 원 갔을 때에는 5억 원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 42%.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구간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42%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5억 원이 형성되는 데까지의 그 과정 있죠. 1200만 원 6% 구간. 초과하는 금액은 15% 구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일단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 문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고, 계산 문제 나오실 때에는 이 초과누진 방식이나 누진공제 방식의 이 표가 제시가 일반적으로는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다. 이것만 알고 있고 현재 이런 초과 누진 방식이나 누진 공제 방식에 대한 표가 출제가 이제 제시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일단 1200만 원까지 6%. 그리고 4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뺀 금액. 1200만 원 초과 4600 이하는 몇 프로? 15%. 그 다음에 5천만 원이죠. 현재 우리가 과세 표준 5천만 원에서 4600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24%.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5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5천만 원 구간에 있는 24% 바로 적용하시는 거 아니고요. 단계별로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산출세액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표가 이제 제시가 될 거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 방법 1과 방법 2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요런 것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이 구간 한번 보고 있었는데 이게 왜 582만 원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582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1200만 원 곱하기 6% 플러스 4600만 원 마이너스 1200만 원 곱하기 15%. 요거 더하면 582만 원이 나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8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율은 각 과세표준의 구간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산출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겠죠. 이 누진공제 방식도 같은 방식이에요. 조금 우리가 이제 계산 그 산식을 이제 변동을 준 건데 결국 같아요. 최종적인 값은.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하시던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제시가 되면 두 개 다 제시가 되면 요게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바로 적용하고 522만 원 차감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이 표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세율 구간마다의 세율을 아시면 돼요. 과세표준 구간마다의 세율을. 이 표는 제시가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시가 안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산출세액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표준까지 구했을 때 6에서 42%의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산출세액을 어떻게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는데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이하게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종합소득 산출세 계산식을 딱 보시면 여기 일단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6에서 42%의 초과누진 세율입니다. 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누진과세 했을 때의 세액, 두 번째가 분리과세 했을 때의 세액. 누진과세 했을 시의 세액을 보시면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마이너스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계산하냐 하면 여러분들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이 금융소득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자 소득 금액과 그 다음에 배당 소득 금액을 합친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받게 됩니다.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받게 돼요. 그 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 차감하신 다음에 기본세율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과세를 금융소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1번은 왜 나온 거냐 하면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다 보니까 그만큼 납부하는 세액이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는 적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을 경계로 너무 급격하게 세부담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격하게 세부담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 분리과세 시의 세액을 한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요것보다는 더 이제 많게끔 세액을 산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면서 이렇게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해 주는 건 이 방법은요. 어떻게 말하면 약간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진과세 시액 보시면은 2천만 원까지는 14% 적용하시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2천만 원이 여기에 적용되었을 때 종합과세 되었을 때 오히려 혜택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낮은 세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2번보다.
그래서 최소한 분리과세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이것보다 종합과세 했을 때의 세액이 더 낮아지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분리과세를 넣어놨던 그런 어떤 과세 취지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높게 세액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에서 둘 중에 큰 걸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진과세 시의 세액과 분리과세 시의 세액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우리 아까처럼 그냥 과세 표준만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6에서 42%의 세율 적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앞에 어떤 것을 적용을 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기본 세율에 적용할지 조금 다르게 돼요. 산식이. 이 산식은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요. 총수익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로스업 금액은 제외를 하며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에 금액이 됩니다. 당연히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라는 의미에서 금융소득을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에만 들어가는 그로스업과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는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리과세 했을 시의 세액과 누진과세 했을 시의 세액 두 가지 비교하셔가지고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산식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리 위에서 봤던 동그라미 2의 산식에다가 우리는 지금 뒤에 이런 내용을 적용을 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요. 이 A, B 둘 중에 큰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배당 소득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형식만 무늬만 배당 소득이고요. 실질은 사업 소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소득과 같이 14%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납세 의무를 한번 종결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실질에 따라서 기본 세율을 적용시켜 본 다음에 세액을 적용해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사업소득과 같이 계산을 한 거고요. 요거는 배당소득의 무늬대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본 거고 그래서 무늬와 실질을 비교했을 때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 다음에 세액 산출하시고요. 최소한 이만큼의 세액은 과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에 넣어서 같이 계산을 했을 때 세액이 이번보다 작다는 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 요거까지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금액이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이 마치 사업소득과 같이 계산이 되어서 6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값과 마치 배당소득과 같은 이제 세율을 적용하셔가지고 나온 결과값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산이 되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결국 우리가 산식을 암기하신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대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머리를 굴려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자,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분리과세 시세액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만 적용을 하게 돼요.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진과세 시세액, 즉 위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은 비교해서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냥 동그라미 2번에서 계산된 값 그대로 종합소득 세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실 내용은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 매매 차익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가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나와 있는 특례에 따라서 세액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큰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일단 부동산 매매업자는 뭐예요? 사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득세 공부하고 있으니까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부동산 매매업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개인이요. 일시 우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가 일단 양도소득세보다는 더 높아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해가지고 이제 그 필요경비 뭐 기타 여러 가지 필요경비 뭐가 있냐면은 뭐 부동산 그 저기 뭐야 중개사무소 거기에 뭐 들어간 비용 또는 뭐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간 비용 이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필요경비로서 또 차감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사업소득은요 여러 가지 금액이 들어가겠죠. 뭐 직원이 있으면은 뭐 인건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 뭐 접대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인정되는 금액이 더 일반적으로는 더 커요. 두 가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게 더 적은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사업소득 금액의 세율이 뭐예요? 6에서 42%의 세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26에서 62%의 세율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겠어요? 사업소득이 유리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세율 뭐 지금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양도세는 아직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필요경비의 범위가 더 넓고 적용되는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일시우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한다라고 해놓고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더 적은 세액을 적용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산출세액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본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마치 이 사람이 지금 사업자이긴 하지만 마치 사업자가 아닌 일시우발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가정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해가지고 나온 산식이에요. 두 가지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뺑키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규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냥 한 번씩 여러분들 그냥 쭉쭉 읽어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의 기사들이 많이 뜰 거예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변덕이 심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하루에도 막 그 뭐 몇 년 사이에 뭐 20번이 넘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뭐 이거는 약간 좀 개법이에요. 쓰레기법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좀 불러요. 세무사 사이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법이 약간 미래 예측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한데 막 소급 과세도 해버리고요. 뭐 별의별 뭐 개정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범위가 이렇게 규정에게 좀 이렇게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고양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김포도 얼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파주,
유일하게 수도권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으로 남아 있는 게 파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정 신도시의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저 운정 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고마운 분이시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내에서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중과세를 적용받고요.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사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중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취득했으면 거기 위에 건물을 짓던 그 토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던 뭘 해야 되는데 이 토지를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만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토지 위에 아무것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냅뒀다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다가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양도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겠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중과세 대상으로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사업용 토지는 건물 없는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건물 없는 토지라고 해도 뭐 논으로 이용되거나 뭐 밭으로 이용되거나 이러면 또 비사업용 토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뭐 지금 양도세를 자세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놀리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없는 땅. 그 다음에 등기되지 않는 자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소를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조회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땅이 또는 이 건물이 또는 이 주택이 현재 누구의 소유이고 이 주택이 애초에 언제 건설이 되어가지고 누구누구의 소유를 거쳐서 지금 현재 누구의 소유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이 현재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또는 담보를 잡고 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당연히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집 계약하거나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등기를 띄워 보셔야 돼요. 내가 사려고 하는 집 또는 내가 전세를 사려고 하는 집 또는 내가 월세를 사려고 하는 집. 뭐 월세는 뭐 크게 다달이 이제 입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띄워 보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사이트 네이버에 치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당 이제 한 필지당 700원을 결제를 하시면 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보시면은 현재 누구의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계약을 하실 때에는 이 매도자의 양도자의 그 사람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언제 취득해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의 실제 이름으로 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 계약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얼굴도 비교해 봐야겠죠. 주민등록증 꺼내서 보셔야겠죠. 그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신 거는 거기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서 이 주택을 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뭐 차입을 해온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세금 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현재 이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의 차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하실 때 이거 차입한 금액이 현재 이만큼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여쭤보셔야 되고요. 내가 매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그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나한테 넘겨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를 살아야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전세 그 계약을 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그 확정일자를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셔가지고 내 전세금에 대한 그 어떤 보존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뭐 관련되는 일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등기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페널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요거는 세율도 70%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양도하실 때. 요런 것들 그리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요게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그냥 주택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하나의 주택을 해가지고 1, 2 이상인 경우에 단 장기임대주택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일시 우발적인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과 양도소득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 둘 중에 큰 금액을 비교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예요. 요거는 이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번 연도겠죠. 19년도 결산이니까 19년도의 소득을 20년도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을 처음 해보게 되었어요. 해당 과세 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1번 종합과세할 경우에 세액, 2번 분리과세할 경우에 적용되는 14%의 세율 플러스 분리과세 외 주택 임대소득의 종합소득 결정세.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분리과세하는 경우 중 두 개 다 이게 계산을 해보시고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자, 요거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택 임대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임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세무서에는 무조건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지자체 뭐라 그러지? 그냥 시구청이라고 할게요.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주택을 임대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부턴 세무서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뭔가 이 임대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관할 시구청에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이 시구청에까지 등록을 한 그러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식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공제까지도 더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혜택이 좀 있고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혜택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따른 의무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혜택과 의무가 동시에 이제 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임대료를 1년에 5% 이상 상한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의 임대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장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8년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8년 장기 임대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근데 8년 동안 임대를 내주지 않고 중간에 팔게 되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과태료 등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은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는 강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구청에는 선택적으로 이제 등록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정부 초반에 이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에는 정부에서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했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요거 등록하라고 혜택이 많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게 되니까 의무가 또 너무 만만치 않고요. 이 혜택도 막 소급해가지고 혜택을 이제는 못 받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현재는 임대주택을 제대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일단 안 되고요. 장기 임대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등록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개법도 아니고 이건 무슨 법을 생각을 하면서 좀 입법을 해야 되는데 법을 시행했다가 뭐 안 한댔다가 뭐 취소 안 됐다가 뭐 그런 뭐 뻘짓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현재 이제 잔존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구청에 등록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요거 200만 원과 400만 원은 주택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차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 임대가 뭐 1,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이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뭐 한 1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요 뒤에 있는 차감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뒤에 요거 차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확정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확정 신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은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종합과세 확정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5월 달에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우리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일단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는 무조건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할 시구청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의무를 보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뭐 금수저라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세무서에는 지금 이제 당연히 등록을 하셔야 되고 시구청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웬만하면 이제는 등록이 안 됩니다.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세요. 별로 그 메리트가 이제는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